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함께 받은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국농협협동조합, 우리가 흔히 농협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 내부에서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히 전북 장수농협에서 있었던 아주 안타까운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텐데요. 맞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렸는지, 또 조직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 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노컷뉴스나 중앙일보 같은 또 노동 전문 매체 기사도 있고 방송사 뉴스 영상들 그리고 과거 유사 사례 기사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사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장수농협 사건의 본질이 뭐였는지, 그리고 이게 농협이라는 조직,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걸 함께 생각해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먼저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분이죠. 고 이용문 씨. 이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33살,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었다고 하죠. 네, 참 안타까운 나이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과거에 레슬링 선수로도 활동하셨고 또 군 복무 중 부상으로 국가유공자까지 되신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었기에 더 마음이 아픈데요. 네, 맞습니다. 이용문 씨는 결국 2023년 1월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유족들 이야기나 또 이후에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요. 돌아가시기 직전 한 1년 정도 직장 내에서 정말 심각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1년 동안이나요? 네. 고인이 남긴 유서에도 그 상사들로부터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고통스러운 호소가 담겨 있었다고 여러 보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괴롭힘들이 있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것 중에 좀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킹크랩 심부름 사건이 아마 좀 알려졌을 텐데요. 상사가 서울 노량진까지 가서 27만 5천 원짜리 킹크랩을 사오라고 시킨 거죠. 네, 노량진까지 가서요? 그것도 업무 시간에? 그렇죠.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비용 27만 5천 원을 이용문 씨 개인 돈으로 내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요. 아니 이건 뭐 심부름을 넘어서 그냥 착취 아닙니까? 네, 명백한 갑질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아, 더 심한 일들이 있었군요. 네, 자료들을 보면 일을 제대로 못하니 징계하겠다, 넌 그냥 업무에서 빠져라, 이런 식의 모욕적인 말들을 거의 매일같이 들었다고 하고요.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들이네요. 심지어 어떤 보도에서는 유족들 주장을 인용해서 CCTV로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세면서 면박을 줬다,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요. 아, 정말 숨막히네요. 기본적인 인권 침해 아닌가요, 이건? 그렇죠. 정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신박한 건 이걸 견디다 못해서 이용문 씨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아,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네, 신고를 했군요. 그럼 뭔가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돌아온 건 보호가 아니라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내부 전산망 접속도 제대로 안 되는 PC를 준다거나 더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다거나 이런 명백한 이철 가해가 있었다는 거죠.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더 고립시키고 압박을 한 셈이죠. 잠깐 근무지를 옮겨주긴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임시로 근무지를 옮겨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형식적인 조치에 그쳤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시 근무지에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네, 가해자들이 거길 드나들었다고요? 그럼 분리 조치가 전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자리만 잠시 옮겨준 거지 실질적인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결국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게 됐고 그 복귀한 지 불과 2주 만에 비극적인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아, 2주 만에요. 그 미흡했던 조치가 결국
참담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임시 조치라는 게 정말 임시였을 뿐 아무런 실질적인 방패막이가 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이용문 씨가 이렇게 정식으로 괴롭힘 신고를 했을 때 농협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긴 했다면서요? 네,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조사 과정 자체에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어떤 결함이었죠? 그 장수농협이 조사를 맡긴 외부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공인 노무사였는데요. 이 노무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중 한 명, 권모 센터장이라는 사람과 과거에 여러 번 만났던,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네. 조사하는 사람이 가해자랑 아는 사이였다고요? 이건 명백한 이해 충돌 아닌가요?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조사가 처음부터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조사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네, 예상대로였습니다. 초기 자체 조사 결과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식이었죠. 역시나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린 괴롭힘 심의위원회라는 곳에요. 가해자로 지목된 또 다른 핵심 인물, 이모 차임이사가 직접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네. 가해자가 심의위원으로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심지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 측이 이 결과에 불복하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걸 과연 공정한 조사 절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조사가 아니라 그냥 사건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절차적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네.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준 꼴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진 않았죠. 유족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정부기관이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유족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이요?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장수농협의 자체 조사 결과와는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노동부는 일단 그 노무사가 진행했던 조사가 편향됐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했고요. 편향성을 인정한 거군요. 네. 더 나아가서 이 노무사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 그러니까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까지 포착해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비밀 누설 혐의까지요? 네. 이게 유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노동부는 농협 자체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던 그 이모 상임이사, 권모 센터장, 그리고 다른 2명의 과장까지 총 4명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명확하게 특정했습니다. 4명이나요? 네. 그리고 장수농협 측에 이 4명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죠. 농협 자체 조사 결과와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가 이렇게 정반대로 나왔다는 점,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장수농협이라는 한 곳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함께 본 다른 지역 농협 사례들처럼 뭔가 더 큰 구조적인 문제의 일부였을까요? 그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장수농협 사건이 그냥 썩은 사과 하나였는지 아니면 농협이라는 조직 전체의 토양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살펴본 다른 지역 농협 관련 자료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좀 비슷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남 화원 농협 사례 같은 경우 법원에서 노조 간부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 중단이나 급여 미지급, 또 14번이나 단체 교섭을 거부한 것, 다른 노조 간부를 부당하게 다른 곳으로 보낸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부당노동 행위, 즉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불법 행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게 법적으로 확인된 사례군요. 다른 지역은 또 없었나요? 제주 한림농협 사례도 비슷합니다. 여기는 단체 교섭을 딱 앞둔 시점에 노조 간부 포함해서 조합원 4명을 갑자기 다른 지역농협으로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이것도 법원에서 부당 노동행위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기나 대상자를 봤을 때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 거죠. 교섭 직전의 핵심 인력들을 빼버린 거네요. 네. 그리고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7년에 금산 축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노조 간부 6명을 해고했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게 부당해고고 부당노동 행위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다 복직이 됐었죠. 그때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교섭을 거부하는 그런 문제들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해남, 제주, 금산. 지역도 다르고 시간도 좀 차이가 있지만 농협이나 축협이라는 조직 안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사측의 부당한 대응, 이런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혹시 농협이라는 조직이 가진 어떤 특성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합니다. 일부 노동계 관계자들은 지역농협이 다진 특유의 지배구조, 특히 조합장 선거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합장 선거요? 네, 4년마다 치러지는 이 조합장 선거가 때로는 굉장히 과열되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서 혹은 당선된 이후에 조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의 비판적인 목소리, 특히 노동조합 같은 조직을 좀 억압하거나 길들이려는 그런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선거 자금 문제라든지 내부 입단속 같은 필요성과 결합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주식회사 같은 기업과는 좀 다른 조합원들이 뽑는 조합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농협 특유의 구조가 이런 문제의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군요. 네,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합장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고 또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거나 비판 세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다른 중요한 가치들, 예를 들면 노동자의 권익 보호나 공정한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을 압도하게 될 위험성이 늘 존재하는 구조일 수 있다는 해석이죠. 장수농협 사건에서 보였던 문제 해결 방식, 그러니까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좀 덮어나는 듯한 그런 움직임도 이런 큰 틀의 구조적인 배경과 혹시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장수농협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법적, 행정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나요? 네, 노동부 감독과 그 이후에 이어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적인 책임 소재가 상당히 명확해졌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됐고요. 가해자로 특정된 4명, 그러니까 이상임 이사, 권 센터장, 그리고 윤 과장, 정 과장이죠. 이 4명에 대해서 농협에 징계 요구가 전달됐습니다. 징계 요구가 갔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해자 4명뿐만 아니라 김용준 조합장까지 포함해서 총 5명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협박 같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아마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조합장까지 기소가 된 거군요. 책임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인정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처음에 그 부실 조사를 했던 노무사도 책임을 피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 이해충돌 문제가 있었던 권모 노무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 공인노무사법 위반이죠. 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사를 잘못했다는 수준을 넘어서 전문가로서의 윤리와 법적 의무를 아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장수농협 법인 자체와 그 노무사가 소속된 노무법인 역시 양벌 규정에 따라서 함께 기소됐다는 점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요? 네, 이건 이번 사건이 그냥 몇몇 개인의 일칼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관련 전문가 집단 전체의 책임 문제로까지 확정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종합적으로 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했네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만 봐도요. 장수농협에서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6건은 형사 입건 대상이었고요. 부과된 과태료 총액만 해도 6,770만 원에 달했습니다. 6,770만 원이요. 과태료만 그 정도군요. 네, 그 외부 직원들 조들 출결 같은 거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을 안 준 금액이 약 4억 원에 달했고요.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한 사례도 약 300건이나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노무 관리 자체가 아주 엉망이었다는 거죠. 15건의 법 위반, 4억 원의 임금 체불, 6천만 원 넘는 과태료. 이 숫자들만 봐도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결국 이 장수농협 사건은 고용문 씨 개인에게 가해진 그 끔찍한 괴롭힘 사건인 동시에 조직 전반에 걸쳐서 기본적인 법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그야말로 총체적인 관리 부실과 시스템 실패를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 이게 단순히 그냥 한 농협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 이걸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직장 문화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기도 하고요. 특히 농협처럼 지역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또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조직조차도 내부의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고 또 구성원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지만 사실 법조항만 있다고 해서 현실이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죠. 그쵸. 법은 있는데 현실은. 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14.5%나 증가해서 거의 9천 건에 달했고요. 또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 3명 정도가 최근 1년 안에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10명 중 3명이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법이 있냐 없냐를 넘어서 실제 문제가 터졌을 때 얼마나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나 2차 가해 방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핵심이죠. 장수농협 사건에서 드러난 그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형식적인 분리 조치 같은 것들은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내부 고충 처리 시스템, 그리고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운영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가 한 개인의 삶을 정말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조직 내부의 어떤 구조적인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오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비록 고용노동부의 감독이나 검찰 기소 같은 법적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고인의 존엄성, 그리고 남겨진 유족들의 그 깊은 슬픔은 정말 어떤 것으로도 되돌리거나 보상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했던 자료들 중에는 지역 농협이나 축협에서 반복되는 노동 문제가 단순히 노사 갈등을 넘어서 그 조합장 선거라는 내부의 독특한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지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점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 주식회사 같은 일반 기업과는 다른 농협이나 축협 특유의 지배구조, 그러니까 조합원과 그들이 선출한 조합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시스템이 혹시 직장 내에서의 권력관계 형성이나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특한 지배구조가 문제 해결 과정에 미치는 영향? 네, 이게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명확하게 답을 딱 내려주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탐구해볼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